안녕하십니까. 2026년 지방직 9급 시험 보고 오셨죠?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고 이제 뭐 난 100점 맞았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다 합격이 될 것 같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해서 2027년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본 내용들이 이제 딱 이해가 되지는 않는 내용들이라서 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청자 내지는 학습자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공부를 좀 해서 올해 시험을 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1년 더 준비하시는 분들, 1년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시험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보강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 보시면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죠. 자, 올해 시험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쉬웠고요. 기본에 충실한 어떤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교육학을 그냥 안 봐도 되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들 잘 알고 있구나. 우리 교육학 시험은 특히 교육행정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90점이 넘는 것을, 평균 90점이 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90점 이상이 다 나와야 될 것이고, 특히나 또 교육학과 같은 과목들은 95점, 100점을 맞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본다고 했을 때 각각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인 총평이야 각 분야별로 우리가 챕터 나눠진 그 분야별로 균형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파트, 서너 문제 나오는 파트, 그 균형에 맞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 보자면 이제 법 쪽의 문제가 조금 더 나와서 조금 우리를 긴장시킨 점이 있다는 점 이제 생각해보면서 문제 하나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철학 혹은 서양 교육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양 교육사에서 쭉 흐름을 봤을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백지설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그랬으니까 백지설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개념적으로 백지설 들어봤죠? 교육의 개념 얘기할 때도 있고 교육의 목적 얘기할 때도 있고 학습이론 심리학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보고 백지 위에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사람들은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 우리 형식 도야론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던 사람이죠. 누구다? 로크이고요. 로크는 계몽주의 학자로서 사회적 실학주의로 번역하기도 하는 그런 학자죠. 루소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선한 존재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루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자연주의와 신인문주의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교육을 펼친 사람들이 몬테소리라든가 페스탈로치이기 때문에 다들 인간 본성은 선하다.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본성, 천성, 성격을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설과 대비되는 관점. 우리가 교육의 개념 얘기할 때도 언급되었던 학자들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들을 보면 바로 로크 갈 수 있는데, 백지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각각의 학자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주장을 하면서 교육 사상을 펼쳤는지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중 정도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틀렸다고 한다면 서양 교육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주요한 주장이라든가 개념들에 대한 정리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하나하나의 어떤 교육사를 대략 흐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나온 사상들의 명칭, 그 다음에 그것에 포함되는 주요 학자들과 유형들, 사상의 유형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한국 교육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사에서는 과거에 아주 오랜 그 통일되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에서부터 고려로,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오는 오래된 역사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조선이 점차로 구군이 세가면서, 그리고 외부 세력에게다가 우리의 문화를 개화하면서 개화기의 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 개화기에서 나타났던 기본
기본적인 흐름은 전체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새로운 학교, 근대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이 개화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시대. 다만 일본의 어떤 그 강점이 공식적인 국가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은 시대라서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해서 을사늑약 이후에 있던 시대, 그 다음에 1910년 국군이 완전히 통합되어서 일제에 의해서 국가가 통합되는 시대, 강점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각각의 시기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개화기의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학교가 최초의 근대학교 원산학사 1883년이고요. 그 다음에 배제학당, 이화학당처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나라에다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들 1885년 요즘 배제고등학교 그 학교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런 새로운 학교들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선교사들이 와서 새로운 학교들을 만들어줬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의 공립학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국립학교라고 요즘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학교가 뭐야? 유경공원. 모두 다 언제다? 1883년, 85년, 86년, 8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으나 워낙에 일본이 힘이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이 불평등한 조약을 내걸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반쯤 강점하고 있는 시기에 만들어진 학교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 오산학교, 점진학교, 대성학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1905년, 6년, 7년 뭐 이럴 때 만들어진 학교들이고 그 시기에 는 것이 오산학교죠. 이 오산학교를 자체를 기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제학당, 원산학사, 유경공원을 워낙에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얘들보다는 뭔가 좀 다른 부류의 학교로서 오산학교를 우리가 분류해낼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전에 설립되지 않는 학교들 1880 몇 년에 만들어진 학교가 아닌 학교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교육사 공부할 때 개화기에 있었던 최초의 무슨 관립학교, 최초의 사립학교, 최초의 무슨 학교 이런 거 하면서 이 학교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문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 답은 2번이 되겠고 어쨌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시대를 크게 구분하면서 각각의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육기관, 교육의 형태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자, 3번 넘어가면 규준, 지향, 평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의 유형 분류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뭐야? 규준 지향 평가냐 아니면 준거 지향 평가냐 이런 거 구분하죠. 그래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100점을 맞았어. 그럼 100점이 잘 맞은 점수냐 못 맞은 점수냐. 내가 이번 시험에서 95점 받았어. 우와 대단한데 100점 만점 시험에 95점 받았어. 그럼 어때? 아니에요. 상대평가인데 우리 반 애들 다 전체가 다 100점 맞고 저만 95점 받았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평가의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실제로 받은 원점수의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때 기준이 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내가 비교가 되는 그 집단의 어떤 평균적인 특성들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규준 지향평가, 규준 참조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절대적인 교육 목표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평가로서 점수를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100점. 만약에 100점이 아니고 95점이면 그 목표의 100분의 95만큼 달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준거, 지향평가, 준거, 참조평가. 그 외에 뭐 능력 참조, 성장 참조 평가가 있는데 가장 핵심 뭐예요? 준거 참조와 규준 참조를 비교하는 거라겠죠. 이랬을 때 규준 참조 평가에서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평가하냐? 교육관 자체가 뭐 하기 때문에 선발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선발이란 게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발적 교육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준거 참조 평가에서는 무슨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이고요. 그래서 바탕을 둔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고 이런 학생들의 결국 받은 점수를 뭐에 따라서 분석한다?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서열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은 준거 지향 평가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적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출제하는 문제가 과연 교육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은 두 중에서 준거 참조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검사의 타당도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교정지향 평가에서는 타당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문제면 좋은 문제라고 봐. 변별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학생들을 잘 구별해내서 학생들의 서열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오차 없이 판단하기 위해서인 거죠. 따라서 뭐가 중시된다? 신뢰도가 중시된다. 알겠죠? 이러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변별해내는데, 이때 점수의 분포가 만약에 부적 편포라면, 부적 편포는 뭐였지? 학생들이 높은 점수대에 몰려있는 분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나타나게 되면 변별이 어려워. 따라서 이런 분포를 기대하는 것은 무슨 평가에서는 괜찮지만, 중거참조 평가에서는 괜찮지만, 이쪽에는 규준참조 평가에서는 뭘 기대한다? 학생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하는 분포, 정규 분포 혹은 정상 분포인 것을 기대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적 편법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에 대한 설명, 중거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 너무 많이 풀어본 문제죠. 똑같은 문제 또 나온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낙 이게 개념 자체가 기본 개념이고 또 나온 내용도 어려운 내용 나온 게 없어. 맨날 나오는 내용이니까 난이도는 하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것도 틀렸다고 한다면 정말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부 진짜 다시 하셔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 이거 틀렸는데 내가 재수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나는 재수생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초수생이란 마음을 갖고 가장 기본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작년에 수업을 만약에 기본 이론만 들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 이론만부터 충실하게 차근차근 새로운 마음으로 따라오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법. 우리는 학교에서 이제 별도로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학교 회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을 학교에서도 참고해야 되는데 이때 예산 편성 방법 4가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새로운 거 안 나오고 맨날 4가지 비교해서 나오죠? 4가지 비교하는데 이 중에서 전년도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해서 자원을 배분한대. 그럼 결국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모두 뭐로 해라? 제로 베이스로 돌려라. 작년에도 예산 100, 우리 사업하는데 예산을 줬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 끊으면 어떡합니까?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을 달라고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생각하라. 제로 베이스 예산 방식 뭐다? 영기준 예산제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따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 방식이기 때문에 교직원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고 다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수립과 예산의 어떤 비교나 이걸 통해서 결국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죠.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잘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답은 쉽게 영기준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해당 영역들의 주요한 주제들의 관련된 세부 개념들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기획예산제도 뭐지? 장기간의 계획과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예산과 관련된 방식이고 성과주의는 전년도의 예산을 설정을 해놓고 그 예산의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업무량과 단가를 곱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 품목별은 지출되는 품목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핵심 목적이 뭐다?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따라서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도 기출에서 이미 나왔던 문구이고 우리가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던 문구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답은 3번 고를 수 있겠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동기이론 나왔습니다. 여기는 동기이론 다 기억하시죠? 귀인이론은 뭐야? 내가 이전에 했었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동기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내적 기인, 외적 기인, 또 뭐 있었어? 뭐 능력 기인, 노력 기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네. 기대 가치는 뭐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여길 때 동기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성취 목표 지향성은 학습자마다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학습 행동이 달라지고 동기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내가 숙달 목표 지향적이면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학생들의
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의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수행 목표 지향이라고 한다면 실패하면 금방 동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외적 목표, 외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가 보여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야. 그런 얘기 숙달 목표, 수행 목표 이런 얘기 안 나오네? 다 아니야. 보니까 자기결정성 이론이 있어. 혹시 자기결정성 이론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있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가장 동기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율성의 기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유능성과 관계관.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관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이론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적 동기, 내재적 동기를 보통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는데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는 자율성 수준이라고 해서 답을 좀 가리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뭐라고 바꾸냐면 자기 결정성 수준에 따라서 내가 그 어떤 특정한 외재적 동기를 스스로 내가 나의 목표로 삼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학습자에게 큰 동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율성 수준에 따라서 혹은 자기 결정성 혹은 자기 통제 수준에 따라서 동기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제시한 이론. 뭐 공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적 조절, 외적 조절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부과된 조절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조절, 자기 결정 수준에 따라서 동기 유형을 분류하는 이론. 다 뭡니까? 자기 결정성 이론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유형이죠? 동기 이론의 여러 가지 유형들. 우리가 공부한 동기 이론들이 다 언급되고 있고 이 이론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동기를 이해하고 있고 동기를 작동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세계적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기본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도 개념 정리가 잘못되는 분들이 공부를 나중에 문제풀이만 막 하다 보면 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번 구성주의. 구성주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하는 거야? 다양한 학습 이론들을 중에서 우리가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있는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고 행동주의는 외현적인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인지주의는 인간의 정신적인 구조, 인지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습 이론들이죠. 그런 것들에서와 달리 구성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인식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식인가? 그래서 그 지식은 어떻게 학습되는가에 대한 이론인데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고정돼 있고 객관적이고 이런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뒀다고 한다면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어떤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통해서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학생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새로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전에 어떤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래 갖고 있는 지식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과 분류해서 야 네가 알고 있던 건 다 잊어버려. 이제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딱 알아듣기만 해. 라고 해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지식이란 것 자체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상호 의존 소통을 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회적인 상호작용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는지가 이런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스캐폴딩이나 코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또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는 학습은 학습자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제를 통해서
학습될 때 그런 과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찾고 또 그 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지식을 새롭게 구성해서 학습할 때 더 잘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 다 뭡니까? 구성주의 학습 이론 공부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문구이고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 갖고 있는 지식,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가 없다. 인지주의에서도 사실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학습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지주의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다. 마찬가지 기본 개념, 구성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화자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 성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나 또 문화자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문화자본이란 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한 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문제와 동일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문화자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관계없어. 문화자본 누구야? 브루드에 바로 갈 수 있는 문제죠. 따라서 주요한 이 교육사회학의 여러 학자들 중에 각각의 학자들이 어떠한 부류의 학자들이고 그들이 말한 핵심 개념이 뭔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보자마자 풀 수 있는 1초짜리 문제. 1초 만에 못 풀었다고요? 1분 걸렸다고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교육사회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와 또 세부 개념들, 학자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봤을 때 학업 성취에 뭔가가 영향을 미친다. 이때 문화자본이 뭡니까? 가정이 갖고 있는 가정 배경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자본을 갖고 있는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부모 가정 배경의 영향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학업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봅니까? 왜 공부를 못해? 왜 성적이 낮아?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네가 공부를 안 하고 못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능력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능력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성취가 순수히 나타나는 것이지 가정 배경 영향은 크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뭐야? 기능주의 관점이고 기능주의 관점과 달리 가정 배경 영향이 커서 그 가정 배경이 결국 자녀의 학업 성취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 된다라고 보는 애들이 누구야? 갈등론적 관점이죠. 갈등론적 관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브루디에고요. 디르겜과 드리브는 누구예요? 기능주의 관점의 사람들이죠. 디르겜 교육은 사회하다, 드리브는 규범을 학교에서 배운다, 뭐 같은 거, 성취 지향성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분류만 해도 얘네들은 아니고 분류면 교육 사회학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야? 교육 목표 분류한 사람이지. 교육 목표 분류.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 그런 거 지식의 분석 종합 평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분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자본 이런 개념을 논의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브루디의 개념이에요. 브루디에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문화자본 중에서도 객관화된 문화자본이나 제도화된 문화자본보다 인간의 개인에게 내면화된 문화자본 혹은 체화된 문화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체화된 문화자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투스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죠.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역량이 있었어. 그 핵심 역량에 우리는 앞에 있는 제목뿐만 아니라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개념까지 공부하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쉽게 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몰랐으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도 사실 시간이 없어갖고 선생님이 앞에만 조금 보고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이어도 풀 수 있는 쉽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보시면 뭐 있었습니까? 뭐가 핵심 영역이었지? 6가지. 일단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결단 내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자기 관리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학습하고 진로를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식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는 역량.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자기의 진로나 적성을 준비하려면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식을 공부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식이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분야별로 따로따로 배우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종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치관들, 다른 세계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 다른 문화 이런 것들 가치를 존중하는 게 뭐예요? 심미적 감성 역량이고 심미적 감성 역량으로서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협력할 수 있어야 돼. 협력을 한 목적으로 해서 뭐 하는 역량? 소통하는 역량.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결국 공동체에 기여하고 또 책임감을 있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 역량까지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다 알고 있으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인공지능 활용 역량 자체가 핵심 역량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그죠?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식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떤 세부 하나의 한 파트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모든 교과와 모든 창의적 체험 활동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 역량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섣부른 역량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이거 뭐 리스타 공부했던 것이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와서 어떻게 보자면 변별이 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반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기반 학습.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교수 방법론이죠. 문제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거야. 이때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실제로 의미 있는 학습은 무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슨 과제를 해결할 때 일어난다고 6번 문제 되겠냐면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난다고 6번은 1번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문제일까 비구조화된 문제일까? 우리가 문제 기반 학습에서 문제는 어떤 문제 된다?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실제적인 문제 된다고 입이 닳게 얘기했네. 그지? 어떻게 얘기했어? 입이 닳게 얘기했어. 비구조화되어 있단 말은 뭐예요? 답이 여러 개라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든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출제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답도 가능한 문제가 비구조화된 문제죠. 구조화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 해결 방법과 해결 방안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얼마야? 5. 그럼 뭐예요? 5가 맞냐 틀리냐만 정해져 있는 거야. 이와 같이 틀이 딱 정해져 있어. 2 더하기 3은 5.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덧셈 공식에 따라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과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뭐야? 구조화된 문제라고 몇 번 얘기했어. 따라서 비구조화된 문제를 활용해야지 학생들의 진짜의 의미 있는 학습, 고차적인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이런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게 좋겠고 그런 활동이 중심이 돼야 돼. 결국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학습 방법론, 교수 방법론이고 그러다 보니 교수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학습자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또 필요해. 아까 우리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되겠던 것처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 구성이 촉진되라고 했기 때문에 협력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중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공부 다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기본 수준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상담의 접근. 상담의 접근 방법 물어볼 때는 보통 어떤 그냥 설명형의 문구를 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약간 독특한 측면은 약간 4번이나 5번과 같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주고 개념을 찾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10번이나 16번 문제처럼 사례를 주고 그 사례 속에 담겨있는 개념을 통해서 답을 찾아나가게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번에 2개나 나왔어. 어떻게 보자면 약간은 그냥 개념 설명 자체, 교과서에 그냥 실려있는 내용 설명을 주고 내가 봤던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인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 답으로 연결시키는 문제보다 나와 있는 문구 자체는 평이한 문구 같지만 어쨌든 사례를 보고 그 안에서 핵심 개념을 찾아서
다시 개념과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어 있는 문장 안에서 명백한 어떤 힌트 키워드가 얼마나 명백하게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가정 환경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외부 상황으로 돌리는 경향을 갖고 있어. 상담자는 이것이 비합리적임을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바꾸도록 상담을 하고 있대. 결국 사고 방식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고 있대. 결국 뭐요? 문제의 원인은 모두 어디에 있다? 비합리적인 사고에 있다. 비합리적인 사고란 뭐다? 비현실적, 비실용적, 비논리적 사고다. 이것을 뭘로 바꾸는 게 상담의 목표다?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게 목표다. 합리적인 사고란 뭐다? 현실적, 논리적, 실용적 사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을 무슨 상담이라고 한다? 인지주의 상담 혹은 이런 인지주의에서는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나 행동을 같이 결합시켜서 상담을 전개하기 때문에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 합쳐가지고 인지 행동 상담이라고도 말한다. 우리 공부했죠? 앨리스 대표적으로. 앨리스 이외에도 뭐 백 같은 사람들이 부정적 사고 도식과 같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나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항상 난 실패해. 근데 그 항상 그것이 뭐 때문이야? 가정 환경 때문이야. 이런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찾는데 그것을 고정시켜 놓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사고의 도식, 부정적인 사고의 도식을 언급하는 것 또한 이런 인지적 상담의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담 접근, 인지행동 상담. 행동주의는 외현적인 행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정신분석은 과거에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 무의식적인 어떤 욕구에서 문제점의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의식화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되겠죠. 인간 중심은 상담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접근을 하죠. 무조건적인 수용의 접근을 따라서 바꾸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면 스스로 바꾸는 것이고 따라서 답은 뭐 해야 된다? 인지행동 상담. 용어를 우리 책에서 본 용어와 조금 다르고 이렇게 책마다 용어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가 약간 있었다 할지라도 뭐에 주목하라고 그랬어? 인지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답은 2번으로 바로 고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례형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볼 때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고 그것과 관련시켜서 그것의 키워드를 담은 설명에 관련된 상담 이론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론이 무엇이었는지를 연결시키는 이런 접근 문제풀이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뭐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우리 평생교육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지방교육자치법 그 다음에 18번 초중등교육법 사실 이거 학교 회계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 다음에 20번 학교폭력 예방법 법에 관련된 법의 이름을 달고 있는 문제가 한 뭐 서너 문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쫄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이런 법들을 보면 맨날 나오는 문구가 나오고 있고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고 있어.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이고 좀 약간 언급되지 않는 지문들 보지 말고 맨날 나오는 부분에 있는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취지도 이해를 하면서 문구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뭐라고 정의한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저러한 뭐 문해 교육이든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조직적으로 하는 활동을 교육 활동을 우리는 평생 교육이라고 불러요. 다만 이런 평생 교육을 하는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뭐는 포함되지 않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평생 교육에 해당하지 않아. 즉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있고 평생교육은 그것 이외의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학교의 정규과정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학원이 뭐야? 학교의 교습학원이죠. 따라서 이 학교의 교과 교습학원은 별도의 학원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 평생교육에서 만약에 학원이라는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 학교에 관련이 없는 학원일 때는
평생교육으로 가지만 학교의 정규 교과를 공부하는 거 관련된 학원은 어디로 간다? 평생교육관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했지? 그래서 그러한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안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원, 교과, 교습 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기출되었던 포인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공부를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아. 하지만 나름대로 디테일한 측면이죠. 그래서 이 디테일한 측면들은 법은 그런 디테일한 측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부하게 되면 이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조금만 시간을 들인다고 한다면 매번 기출되고 있는 포인트와 강조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실히 공부한다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머리가 지적 능력이 딸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실성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약간 성실성이 부족했다. 디테일한 측면들 다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으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기존에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만 주로 학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너 대학 나왔어요. 저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 대학원 나왔어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어. 결국 뭡니까? 자격이나 학력 인정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만 그것을 대우를 부여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까지 하자?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까지 하자는 것이 평생교육법의 취지이고요. 이런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 방법들에 따라서 시간을 설정해서 교육을 제공할 텐데, 그것은 학교에서는 뭐 국가교육과정도 만들고 하겠지만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뭐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죠. 누가 하는 거야? 평생교육 실시자가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대. 다만 평생교육을 실시한 사람들은 학습자의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도 학습자의 필요나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뭐 당연한 말, 뭐 쌀로 밥 짓는 말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긴 봤던 문장이니까 쌀로 밥 짓는 말 하는구나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생교육을 온 국민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 이용권은 결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근데 그것을 직접 국가에서 누군가한테 돈으로 주면은 안 되니까 그것을 딴 데 가서 밥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 이용에 사용하도록 금액을 표시해서 이용권, 상품권, 바우처로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재한 증표를 말한다. 알고 있죠?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한마디로 이렇게 앱으로도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한 관련 정의 말하고 있는 문장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법을 공부할 때 나왔던 다 주요한 문장들이고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그 문장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각각의 문장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겠다. 답은 그래서 2번 되겠고, 넘어가면 12번 켈러 ARCS 모여 공부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켈러의 ARCS는 관련된 요소가 A 뭐야? A 주의 집중, R은 뭐예요? 관련성, 주의 집중 A, 관련성은 R,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자신감이고, 그 다음에 S는 뭐다? 만족감이다. 요 네 가지까지 공부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한 세부 전략들을 정리를 완벽하게 못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개념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A는 뭐야? 사람들이 일단 눈길을 끌어야 된다고 했죠. 지각적 주의환기. 그 다음에 궁금증, 호기심이 갖게 만들어야 돼. 탐구적 주의환기. 매번 똑같이 수업하지 말고 수업을 다양하게 해야 돼. 다양성의 전략. 그래서 A는 지탐다의 전략을 갖고,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관련성은 친밀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 지향성. 아나운서 될 건데요. 그래, 아나운서 되는데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이 목적 지향성. 그 다음에 이 필요나 동기인데, 이게 나중에
자신감 전략에서 또 필요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필요나 동기. 그래서 학습자가 내가 사회적인 어떤 목표 지향을 갖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동기가 많아. 그럼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게 해주고 나는 숙달 목표 지향이야.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나 독립적 학습자야.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게 해주는 필요나 동기에 부합하는 거. 이것이 R 전략이 있고 만족감 전략 나오기 전에 자신감 전략 나오면 자신감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어떨 때 학습에 자신감이 생기나요? 여러분 딱 3가지만 공부하시면 100점 나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학습에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제시하면 명백하죠. 그래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학습자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약간 어렵더라도 약간 도전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에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제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때 마지막으로 학습자들한테 무조건 어떤 과제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제를 주고 그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지는 어떤 과제를 주고 너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해. 어떤 책 하나 던져주고 내일까지 읽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적절하게 너 수준에 맞게 조절해서 이 과제를 풀어와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럴 때 필성통. 그래서 뭐다? 자신감, 컨피던스는 언제 생긴다? 필성통할 때. 만족감을 만족하려면 학생들이 뭘 느낄 수 있어야 돼? 나 이거 했더니 정말 만족스러워. 나 뭐 배웠더니, 나 여기서 뭐 워킹하는 방법 배웠더니 정말 몸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만족스러워, 학습 결과가. 그런 것이 만족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적인 결과. 내적인 결과로서 보상을 받을 때 자연적 결과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학습의 결과 자체가 만족스러워야 돼. 내적인 보상. 그래서 외적인 측면에서도 강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학습을 했더니 엄마가 100만 원 줬어. 만족스러워. 그쵸? 그래서 내적 강화. 근데 마지막에 평가에 있어서 뭐가 할 때? 공정할 때 우리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나와. 그러면 공정성 있을 때 그러면 만족스러워. 공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그 만족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공정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얘기했고 따라서 만족감은 내외 공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쪽에다가 뭐 있어? 거기 기본서 보면 요약 정리도 돼 있잖아. 그 앞. 2문자로 기억나실라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외우기까지 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상으로 성공 기회를 제시하게 되면 이걸 다 리스트를 모르더라도 성공 기회를 제시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완전히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따라서 뭐가 관련된 전략이다? 자신감 전략이죠. 만족감은 좀 너무 나왔지.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겠죠. 어쨌든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고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것까지는 없어. 하지만 합격하려면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더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합격하는구나. 이런 우리가 조금의 교훈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잠깐 평가 문제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죠. 우리가 평가한 목적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평가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라고 한다고 그랬어. 근데 이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내용을 분석해서 시험 문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 시험 문제가 교육의 목표라든가 교육의 내용에 부합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 내용을 잘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어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관점에서 타당도를 말하는 거냐면 내용 타당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원래 알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현재 상태의 특성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대학 수학 시험의 점수를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건지를 알고 싶어서 이 시험을 보는 거지.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잘했는지이지만 더 큰 목적은 뭐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야. 따라서 본 시험은 뭐가 있어야 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뭐예요?
예측 타당도.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학 수능 시험이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의 대학 수능 점수와 입학 후의 대학 성적을 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맞아. 그럼 이건 뭐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굳이 대학 성적을 안 봐도 수능 점수만 보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타당도니까 예측 타당도. 답은 이게 되는 것이고, 공인 타당도는 아니 그럼 미래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어떤 표준화된 시험이 있어. 그럼 그 시험과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타당도를 따지는 게 뭐다?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 자체가 정의된 개념이야.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된, 조작적으로 정의된 개념인 경우에 그 개념을 잘 측정하는지는 결국 뭘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이론적으로 정의된 개념의 요소에 맞게 시험이 출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뭐다? 구인 타당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론적인 타당도, 개념적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고 주로 요인 분석에 의해서 타당도를 점검한다 이런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 구인 타당도가 매번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다른 것들도 당연히 공부했을 것이니까 문제 어렵지 않고 마찬가지 예시 자체가 너무나도 일반적인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측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확 나왔는데 어쨌든 동기이론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조직 경영 이론이라고도 하는 맥그리거 이론, 그 다음에 동기이론에서 얘기하는 엘더퍼의 이론 나왔습니다. 엘더퍼는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가 있어요? 생존의 욕구 있고요. 관계 욕구 있고요.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보수나 근무 조건과 같은 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리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장 낮은 수준의 요구인 이해 욕구야. 이해 욕구는 아까 뭐라고 했지? 생존의 욕구. 성장의 욕구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학습자가 어떤 뭔가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성장의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생존의 욕구로 가는 것이고요. 맥그리거 이론은 X, Y로 나오는 거예요. X 이론일까 Y 이론일까? 인간은 X야 X. 인간은 뭐야? 일하기 싫어해. 애들은 비협조적이야. 애들은 뭔가 우리가 통제할 때만 일을 하는 애들이야. 라고 보는 게 무슨 이론? X 이론. Y 이론은 뭐라고 했어? yes. 그래서 인간은 일하기를 좋아해.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통제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야. 내버려두면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게 무슨 이론? Y이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개념이 나왔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는데 X이론이냐 Y이론이냐 둘 중에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아실현적인 존재야. 스스로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따라서 자율적인 동기와 잠재력을 개발해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폭발하면서 결국 조직의 성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야. 라고 보는 이론이니까 무슨 이론이야? Y이론. 따라서 이론 자체가 뭐 다른 걸 섞어놓지 않고 그 안에 분류 안에서 고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 문항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짠 건 아니고 다만 맥그리거나 엘더퍼가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올라온 이론이 아니라 약간 허즈버그의 이론이라든가 메슬로우 이론보다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져서 좀 뒤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걸 빼놓고 가실 수 있는데 이런 걸 빼놓고 공부하기는 한 사람들은 이 이론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맨 앞장에 있는 것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흘려보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했고 공부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려워했고 틀렸던 사람들은 공부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답은 생존의 욕구와 Y이론이 연결되어 있는 2번 답이 되는 것이고 15번 애플. 개념적으로는 사실 이 이론이 제일 어려웠어. 애플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플은 누군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아까 봤던 부르디에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누군지 아는데 거기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애플이 나오죠. 애플은 대표적으로는 뭘 공부했냐면 교육과정 사회학을 주로 공부했어. 하지만 애플은 제가 뭐 기본이론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우리나라 전교조 만들 때, 전국 교사노조 만들 때에도 국내에 와서 다양한 어떤 저항의 개념들을 막 설명하기도 하는 등 저항 이론을 펼쳤던 사람이야. 한마디로 초기에 있었던 갈등 이론자들은 사회는 서로 갈등하는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누군가는 누구를 지배하고 뭐 이런 관계, 불평등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었던 갈등론적인 관계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존중하지만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존중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구조가 모든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율성, 다양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면서 갈등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지만 무슨 가능성? 저항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항의 필요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 대항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과 지배적인 어떤 통제 장치로부터 벗어나는 사회운동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 교사가 해야 된다. 즉 교사가 이러한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고 사회적인 저항을 이끌어내는 진지를 구축하는 것. 그 학교 자체가 새로운 해방적인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점의 본거지가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교사는 그만큼 지식인이어야 된다. 전문적이고 이 저항적인 지식인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애플이기 때문에 이 애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교조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육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결국 기본에 있었던 초기의 갈등 이론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나 교육 과정이 우리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결정론적 관점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어요. 따라서 이 경직된 재생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가 이 모든 학교 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결국 기존의 사회의 구조가 재생산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경직된 재생산 이론이야. 그런데 이런 경직된 재생산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사회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교육 과정을 결정하고 교육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개인들이 저항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다고 보는 거야. 아까 말했던 대로 애플은 갈등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저항의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런 저항에 있어서 개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어떤 주체의 저항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경직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하느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지거나 그 양태가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경직된 재생산을 극복하고 뭐 하려고 했어? 탈재생산론을 주장했어. 재생산이 되긴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들의 자율성이 존재해. 완벽한 자율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어떤 자율성이 있어.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양하잖아. 아무리 사회가 불평등해도 우리 학교에서는 나의 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론이고요. 따라서 탈재생산론이라고도 하고 결정론적 관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기존의 사회 구조에 의해서 존중되고 그런 사회 구조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배자들의 관점을 반영해서 이 지배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지식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유용하지 않은 지식은 덜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자의 관점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뭐만 하는 게 좋아? 사회가 어떻네, 우리의 권리가 어떻네, 정치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지배자들은 뭐만 하면 좋아해? 열심히 입 닥치고 일만 하면 좋아해. 그러면 그런 어떤 산업 생산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야? 기술적인 지식을 갖는 거죠. 따라서 수학과 과학과 같은 기술적인 지식은 중요하게 간주되고 반면에 인문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교육과정은 절대로 중립적이나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정은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사회학 중에서 특히나도 갈등론적 관점의 교육사회학을 펼친 사람이 바로 애플이다 라고 한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을 중시했어? 이렇게 불평등한 어떤 사회구조를 완벽하게 딱 복사해 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구야? 교사야.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그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를 재생산하는 교육이 아닌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다? 교육이야. 교사야.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전문성 있는 사람, 숙련된 사람이 되어야 해. 숙련된 사람이. 그래서 교사의 숙련성은 결국 뭐와 관련되냐면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초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사를 숙련도가 높은 전문적이면 또 어떻게 되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고 싶어해. 자율성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내버려 두나?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라든가 표준화된 교과서 만들어서 제공하죠. 아니면은 다양한 교육 매체, 교수법과 같은 것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교사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 숙련되지 않게 만들거나 숙련되었던 교사들도 점점 정신을 놓고 그냥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 내려보내주는 이런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실행하는 데만 익숙해지다 보면 교사가 어떻게 된다? 탈숙련화된다. 탈숙련화되면 전문적인 지식인, 저항적인 지식이 될 수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깨어있는 전문인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애플의 주장입니다. 애플의 교육이론을 전체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는 깊이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하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이들의 핵심 주장이 애플은 뭐한 사람이야? 갈등론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사회학을 연구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교육과정은 절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아. 어려운 내용들 속에 가장 명확한 오답을 숨겨놓는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하게 해서 답은 쉬운 문구로 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말들에 막 흔들려가지고 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라고 문제를 풀었으면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큰데 이럼에도 우리가 정말 기본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고 애플 교육과정 사회학 비판적 관점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답을 골라낼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일단은 갖춰놓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공부하는 태도를 갖춰야지만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차후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2번을 골라냈다 할지라도 1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 왜 맞는 말인지를 우리가 분석해내지 못하면 다음 시험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때 어떻게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맞았더라도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향후 전략을 짜 들어가야 되겠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재에.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6번. 마찬가지 응용형, 적용형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 이론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하죠. 그 중에서 법과 사회 질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은 무슨 수준에 해당되는 거야? 인습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인습 수준에 해당되는 애들이 두 개가 있었지.
좀 칭찬받으면 좋아하는 애들, 착한 아이 지향 단계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야? 법, 질서, 지향 단계.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 질서를 유지해야 돼. 사회 의무를 다해야 돼. 이런 것들 하는 거. 근데 이 인습 수준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후인습, 탈인습의 수준인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법에 담겨 있는 취지, 방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5단계가 사회계약 지향 단계.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규범 안에는 원래는 개인들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개인들의 생명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경찰의 어떤 통제에 잘 따라야 돼. 이런 식의 논리로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었다는 거야. 질서를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 사회적인 질서가 오히려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공동체의 규범과 개인의 어떤 권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규범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규범이 뭔가 그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의 본 취지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법 규범을 재해석해 봐야 되기도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규범을 좀 달리 적용해야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결국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규범을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예를 들면 법은 중요해. 중요한 건 맞아. 지켜야 해.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다면 법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 법을 뭐라고 보는 거야? 상대적인 거,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는 관점. 원래의 취지를 더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예요? 보편적인 원리를 지향하는 단계. 그래서 특정한 사안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규범을 해석하기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절대적인 기본 규칙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속에서 도덕의 원리를 찾고 그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단계 이런 것이죠. 물론 그 전 인수 수준으로서 학습자가 처벌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지향하는 단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영은 몇 단계로 볼 수 있어? 수영은 4단계로 볼 수 있고 정원은 몇 단계로 볼 수 있어? 5단계로 볼 수 있네요. 따라서 이 각각을 이 개념 틀에 따라서 분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둘 다 후인습 수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수영은 인습 수준, 그 다음에 정원은 후인습 수준이니까 잘못된 개념이고 누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원이가 수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명은 착한 소녀, 소녀 지향에 해당됩니까? 아니요. 착한 소녀, 소녀가 아니고 법질서와 사회계약 지향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류 체계를 알고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제시된 사례 자체는 그렇게 뭐 낯선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봤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겠고 문항의 구조 자체가 좀 약간 복잡해서 여러 번 좀 생각해보고 맞춰보고 좀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렸겠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분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분류 체계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체계가 다 용어가 다 6개가 주어진 상태가 아닌데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더 기본 개념 체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으로 보시면 지방자치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에 대한 얘기인 거. 교육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본 문장들이죠. 교육감의 임기는 몇 년? 4년. 계속재임은 몇 기? 3기 하나고요.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때의 기간은 몇 년? 1년으로 두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가 될 사람은 적어도 1년 전에는 탈당을 해야 돼. 교육감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당에 가입하지 않고 또한 정당에서도 교육감의 후보를 특정한 후보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후보 밀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정당과 교육감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교육감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이 교육감은 뭐 하는 겁니까? 시도의 교육학에 관련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집행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집행기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대통령과 같은 행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린 상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도 있어야 돼. 그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뭐다? 시도에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뭐다? 시도의회이죠. 시도의회가 의결로 뭔가를 정했어. 입법기관으로서 시도단위에서 뭘 정했어.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국가의 교육방침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권리보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야. 불법적이고 약간 상위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위법과도 약간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개별 시도의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서는 교육감도 스스로 교육감 자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독립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관점에서 보니까 시도의회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안 맞아. 뭔가 그 상위법과도 모순되고 개인의 권리를 너무 침해해. 라고 볼 때는 교육감 스스로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교육감이거나 혹은 교육감이 안 하고 있네? 그럼 뭐야? 교육부 장관이 보고 있다가 제의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의를 요구하는 직접 당사자는 교육감이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제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는 거야. 직접 의회에다가 말을 못해도 교육감님 제의 좀 요청하세요 라고 제의를 요구하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제의를 하도록 요청하게 되면 누가 제의를 요구하는 거야? 교육감이 의회에다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근데 내가 혼자서 결정할 때는 할지 말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관계예요. 하지만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감은 어떨까? 싫은데요. 하고 땡 칠까?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내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감과 다양한 협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교육부 장관의 말이 씨알이 먹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교육부 장관이 옛날에는 사실은 요즘같이 자치지 않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임명했었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지시했어. 그러면 시도에서는 이행하던 사람이야. 이와 같이 국가 전체의 일관된 교육정책을 일정 정도 유지하려면 그래도 일정 정도의 권한을 남겨줬어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교육부 장관이 이와 같이 제의를 요청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은 시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장관과 즉 중앙에 있는 교육정책의 담당자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이 정책, 교육의 집행 교육행정의 담당자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통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요 문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문구. 그래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만약에 장관이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 나름대로 어려운 문구긴 합니다만은 아리까리 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제 요거는 교육감 공부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사람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누가 있다? 교육감의 밑에 부교육감이 있다. 부교육감은 누가 임명할까? 시도교육감이 임명해버리면 자기들끼리 꿍딱꿍딱 끝나버리니까 안 돼. 시도교육감이 그 사람을 추천할 수는 있더라도 최종적인 임명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때 그 높은 사람이 누구야? 바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 관련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 그 다음에 부교육감 이런 사람 누가 임명한다고?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문장은 기출되었던 문장이고 우리가 시험에서도 많이 봤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아니야. 1번 보자마자 부교육감은 누가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내가 이게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세요. 내가 부교육감이 된다고? 부교육감이 되면 누구한테 임명장을 받을까? 장관이 임명장을 줄까?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까? 교육감이 임명장을 줄까? 제일 멋있는 사람이 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는 거야? 대통령이 준다. 그래서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옳지 않아 X하고 내려갔더니 그렇지 맞아 그런가? 어디가 여기가 아닌가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도 1번이 워낙에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가면 좋겠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볼 때는 사람이 쫓기고 하다 보니까 1번이 틀린 것 같은 거 분명한데 나중에 보다 보면 막 헷갈리고 해서 틀릴 수는 있어 이해해. 하지만 우리 시험은 이 정도의 문항 정도, 적어도 3개는 자주 나왔던 선지고요. 응? 맨날 보던 선지고 가끔 그래도 보긴 봤던 선지고 잘 안 나오는 선지긴 하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알 수도 있는 선지 정도 나왔을 때 명확한 답을 본 적이 있는 선지한테 준 거는 나름대로 난이도를 조절한 거야. 우리 시험에는 이 정도 문제는 맞춰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요한 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 핵심 문구는 그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그 문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다. 그 정도의 성실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갑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공립학교의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학교 회계에 대한 거예요. 학교 회계는 뭐 하려고 만들었어? 개별 학교 단위의 학교 예결상과 관련된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그래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운영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이죠. 이때 그래서 예산안 편성을 하는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학교장이 편성한다. 여기 행정실장 아니고요. 교감 아니고요. 교육감 아니고요. 누가 편성한다고? 예산안 편성 누가 한다? 학교장이 하고, 학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누구한테 심의를 받아? 교육청에 심의 받으면 다시 가서 도장 받는 거잖아. 그럼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 누구한테 보내준다 그랬어?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내서 심의를 받죠. 학교 운영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국 거기에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산을 학교장이 다시 확정을 하게 된다. 그랬고요. 학교에서 이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여기저기서 돈 받을 것을 이제 우리가 쭉 뽑아 와야 되는데, 이때 학교 회계에 들어올 돈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과 포함할 수 없는 것이 있을 텐데, 그냥 옆에 있는 우리 그 뭐 갈비집 사장님이 갑자기 돈 쭉 갖다 줘. 아유, 쓰세요. 학교 세입으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저 여기 공사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은 뭐 돈 좀 필요하시다니까 돈 쓰세요. 주면 세배 포함하면 돼, 안 돼? 막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전입금 같은 것들, 그 외에도 학부모가 납입하는 다양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다면 그걸 어디로 받냐면 학교 회계로 직접 받지 않고요. 누군가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돈 좀 내고 싶어요. 저 졸업생인데요. 돈을 한 5,000조쯤 벌었어요. 제가 1조쯤 이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싶어요. 어디다 내야 돼? 학교 회계에 바로 내는 게 아니야. 어디로 내? 학교 발전기금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학교 발전기금에서 그런 기부금들을 받아서 돈을 모아놨어. 그랬다가 학교 발전 기금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뭘로 할 수 있어? 학교 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어. 한마디로 다시 돈을, 이건 학교 회계에서 처리해서 학교 활동에, 시설 확보에, 학교 운영에 쓰세요라고, 발전 기금과 학교 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면서 학교 발전기금에서 각종의 방식으로 모은 돈을 전입금의 형태로 어디에 준다? 학교 회계로 보내주는 거야. 따라서 학교 회계 세입에 들어가는 것은 발전기금 자체가 아니고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은 전입금. 이거 줄여서 그냥 여기 빼고 학교 발전기금 전입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학교 발전기금 전입금은 어디에 포함된다? 여기 학교 회계 세입 안에 학교 발전기금 전입금은
다른 전입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주든 지방정부가 주든 그런 전입금과 마찬가지로 학교회계 세입에 포함되게 되어 있다. 이건 여러 번 우리가 헷갈릴 만한 선지로 봤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세입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돈을 쓰고 결산하고까지 합니다. 이때 학교 회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으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회계를 자르잖아요. 이때 1년이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고 학교의 모든 활동은 몇 월 며칠에 시작하기로 우리가 딱 정해놨어? 3월 1일에 시작하기로. 그래서 학교 회계 연도는 학년도 단위로 우리가 그래서 학교 얘기할 때 2006년 이렇게 하지 않고 2006 학년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는 학년도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칠에 시작한다?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말일에 끝나는 학년도 단위로 회계연도도 맞춰놓는다. 많이 봤던 선지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심의를 누구한테 받는다? 교육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받으니까 답은 2번. 뭐 법에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 법 문구 그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회계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있냐를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법이라기보다는 학교 회계 개념을 모른 것이고 내용상 자주 나오던 언급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중수준 정도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이걸 못 맞췄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과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울스와 진티스입니다. 보울스와 진티스 또한 무슨 이론에 해당되냐면 갈등 이론에 해당되는 교육사회학 이론가들이고요. 이들에 따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재생산의 핵심은 뭐예요? 경제적인 생산 방식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학교에서는 주로 누구를 길러내고 싶어? 수능적인 노동자를 길러내게 해서 그 노동자를 통해서 경제 체제가 달리 말하면 생산 방식이나 생산 구조와 같은 이 경제 체제가 다시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모든 집의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학교다. 학교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에 맞게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누구로서 배우게 한다? 노동자로서 배우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학교가 이런 학교의 재생산 기능을 한다는 점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학교가 마치 기업 혹은 공장과 같이 운영된다. 이 학교와 공장이 뭐가 같다? 운영 방식이 같다. 결국 학교의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의 형식, 교육의 방식이 공장에서 노동자를 지휘하고 그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똑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혹은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수능적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통제자, 지배자, 관리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요구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순응한다는 말은 뭐야? 관리자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오늘 야근 좀 합시다. 야근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똑같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순응적인 노동자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공장인데 이 공장의 시스템과 학교의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24살이 되었고 직장 가서 그런 어떤 작업 방식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태도라든가 규범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에서부터 그것이 완전히 내면화된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야. 자율적이고 막 저항적이고 뭐 능동적인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노동자로 길러지는 것이 학교의 기능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 경제체제가 재생산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누구였다? 보울스. 그래서 보울스는 학교의 공장의 생산 방식과 학교의 교육 방식이 일치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무슨 원리를 제시했다? 상응 원리. 다른 말로는 대응 원리. 뒤에를 뭐 원리라고 안 하고 성자를 붙여서 상응성, 대응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상응의 원리, 대응의 원리로 설명했다는 것이 보울스와 긴티스의 특징이고 이들의 관점에서는 결국 원래 우리 사회가
불평등해. 근데 이 불평등의 핵심이 뭐냐면 생산 관계, 생산 방식, 생산의 구조가 불평등해. 결국 경제 체제가 모든 사회 문화를 만드는데 사회 문화, 정치, 뭐 인간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해.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혹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인데 그 토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 뭐냐면 결정론적 관점이고 경제 체제, 경제 구조가 인간의 삶의 모든 방식을 결정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교육적인 행위 또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존재한다. 모든 이 뭐 사회적인 뭐 정치적인 어떤 구조, 사회 제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뭐 문화적인 특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돼 있다? 경제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된다. 라고 보는 관점이 결정론적 관점이고 이런 결정론적 관점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결정론적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경직된 즉 경직된 결정론적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하고 볼수와 킨디스는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아까 같은 누굽니까? 애플 같은 사람이라든가 부르디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다른 얘기하기 시작하죠. 뭐 문화가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에 있어서 뭔가 경제 체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약간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재하다든가 경제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뭔가 다른 어떤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 중심의 설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탈재생론자 혹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 탈마르크스주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경제적 재생산 상응 원리까지 왔는데 마르크스를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사회 상식이 부족해서. 마르크스는 전 세계 노동자 단계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아담 스미스 같은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 경제학에 반대하면서 아니 모든 자본의 생산이 자본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는 현재 자신의 제 몫을 갖고 있지 못한다. 이제는 사회구조를 변혁해서 노동자가 제 권리를 다시 가져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혁명이 필요하다.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구야? 마르크스지. 마르크스는 모든 설명을 어떻게 설명해? 아까 했던 경제체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뭘 바꿔야 돼? 모든 사회의 제도나 문화나 정치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여기엔 교육도 들어가는 거지. 교육을 바꾸려면. 이거를 자체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경제체제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 도로뱅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 경제 시스템 자체를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안한 대안적인 사회체제가 뭐야? 경제체제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거지. 그래서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체제 세력의 거두가 누구야? 마르크스고. 이 마르크스는 옛날에는 사실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마르크스라는 이름과 마르크스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만큼 반체제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자유화된 세대니까 사회니까 이런 관점들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과연 마르크스의 주장이 맞았나?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미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많은 학자들에서 비판받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빨갱이 개념을 벗어버리고 한 명의 학자로서 마르크스를 바라볼 때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어쨌든 교육을 이와 같은 재생산론의 관점, 상응원리의 관점으로 설명한 것이 보울스와 킨티스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리까리했다 할지라도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영교육과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지? 아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아이스너는 뭡니까? 아이스너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이 이제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선입견을 반영한다. 그래서 기존의 선견이나 편입견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배제된 내용, 이것을 부르는 용어로서 영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영교육과정은 안 가르침으로써,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영교육과정의 기능이죠. 어쨌든 영교육과정을 주장한 아이시너는 이와 같은 아까와 같은 뭐 사회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교육과정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를 설명했기 때문에 아예 맥락이 다른 관점에 나온 얘기를 갑자기 끌고 왔죠. 따라서 보울스와 진티스가 영교육과정의 기능에 주목한 것은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론의 범주성으로도 맞지가 않지. 따라서 이것이 교육과정 이론이다 라고 하는 관점만 명확하게 갖고 싶다고 한다면 에이 이건 아니지. 보울스와 진티스가 뭘 많이 했더라도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지라고 해서 답은 고를 수 있는 문제. 이번에 그래서 교육사회학 문제가 애플도 그렇고 보울스와 진티스의 얘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되게 어려운 이론까지 냈어요. 하지만 난이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답은 그래도 명확한 개념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답은 고를 수 있게 만들어줬고 오히려 어려운 내용들을 약간 장애물로 쓴 그런 문제들을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육사회학 내신 분이 조금 교육사회학 교수님이 조금 욕심부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시험부터는 25문제 나오죠. 달리 얘기하면 7급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 충분히 한두 문제가 아니고 두세 문제, 서너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다른 것들 또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20번 문제,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예방법도 마찬가지로 조문 그 자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해도 과연 학교폭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물어볼 때는 그 개념에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죠.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합니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고 학교폭력법 얘기할 때 맨 앞에 맨날 얘기했어.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따돌림이건 명예훼손이건 뭐시건은 그 가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 거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명예훼손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따돌림 포함될까 안 될까? 되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 될까 안 될까? 사이버 폭력? 되고요. 웬만한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볼 것은 뭐다?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학교 외에서. 왜냐면 학교 내에서라고 하면 학교를 바운더리를 쳐놓고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길거리에서 싸우고 사이버상에서 애들이 뭐 누군가를 따돌림하고 이런 거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해서 어떻게 해놨다? 학교 내외에서라고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의에 분명하게 위배되는 답이 분명하게 보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많은 글자 안에서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학교 내에서만 한 건 아니지. 학교 내외에서라고 해야지.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애들이 학교 바깥에서 방과 후에 막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잡아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핵심적인 정의를 위배하는 이런 진술은 잘못된 것이자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오답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변별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변별점을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타당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서 변별점을 만들어. 중요한 개념 정에서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학교 내외에서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적인 정의 핵심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답으로
문제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은 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 오답지를 만드는지에 대한 개념과 이렇게 감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감이 없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감이 없어. 어디를 봐야 돼? 이 수많은 글자 중에서 어디를 봐야 돼? 투명을 봐야 돼. 특정 집단을 봐야 돼. 공격을 봐야 돼. 고통을 봐야 돼. 어디를 봐야 돼를 감을 못 잡으시는 분은 풀기가 어려워. 하지만 법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어디를 키워드로 해서 정오를 구분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감이 있으면 이걸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법 문제도 조문 자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내서 묻는구나. 개념을 알고 그다음에 감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명예훼손 포함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는 당연히 가해 학생에게 부어갈 수 있는 조치에 해당되겠죠. 가장 쉬운 게 서면 사과부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의 기준상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뭐 2주 이상 뭐 이렇게 뭡니까 진단이 안 나왔다거나 그다음에 뭐 재산상의 피해가 복구되었다거나 등등이 있을 때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피해 학생. 옛날엔 가해 학생이라서 잘못 나왔잖아. 그죠? 오답으로 하자. 근데 어쨌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즉 경미한 것과 피해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옳게 나왔으니까 답은 4번. 나머지는 개념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 모두 다가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더라도 이 시험에서 70점 이하를 받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항들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요. 분명히 변별점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여섯 문제 정도는 공부의 깊이가 깊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었고 답을 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앞으로 1년간 조금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초점 핵심을 잘 잡아가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제 해설 강의 들을 필요 없이 100점으로 합격으로 7월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시 공부하실 분들에게 용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본격적인 2027 합격을 위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즐겁게 공부합시다. 화이팅입니다.